오늘도 이야기 주제 알아봐야겠죠? 남북국장 준비되셨죠? 자, 나와주세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 그만둬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왕자와 공주 맨날 행복하대. 그러니까. 불안한 적이 없어요. 슬픈 적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북에 있는 주민들은 늘 불안하고 봐봐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사라지고 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아니 성경에 보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 할아버지, 가시아버지가 잘못한 죄값까지 후대까지 계속 묻잖아. 아니 가족이 무슨 죄냐고. 아 정말 그 애잡자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 그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슬픈 사연, 억울한 사연들이 엄청 많아. 너무 많아. 궁금하지? 완전 궁금하지?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어. 가족이 무슨 죄? 가족의 역설. 빠밤 빠밤 빠밤. 잘 맞춰. 오, 잘 맞춰. 아니, 우리 김선희 목사님, 이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처음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도 같이 빠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학로 예배 같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 남북국장 중에 북한 말이 들리셨어요, 혹시? 짜바라자라하게? 짜바라자라하게? 뭐가 그게 있었어? 뭐라고요? 짜바라자바하게? 애잡자네. 애잡자하게. 짜바라자바하게. 좀 어색하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 북한 말들을 우리 북한 패널들 설명해 주시거든요. 아. 자, 어떤 북한 말이 있었을까요? 일단 가시아버지. 아, 가시아버지 맞아요. 가시아버지. 이 가시아버지를 뜻하는 게 네. 장인어른을 뜻하는 거고요. 또 가시어머니는 이제 장모님을 뜻하는. 네. 오, 왜 가시라고 완전 그러지? 다른 우리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 가시아버지는 자기를 자꾸 가시로 찌른다. 꼭꼭 찌른다고. 어. 가시아버지. 사위 입장에서. 예, 사회 입장에서 부르는 가시아버지가 아니고. 가시아버지. 아까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재밌게 들은 것은 애잡잘 잘못했습니다. 예, 입에 안 배워서 애잡잘. 애잡자, 그죠?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애잡자는 무슨 뜻이에요? 애잡자라다는 게 조금 뭐지? 좀 아쉬움 그리고 좀 안타까울 때. 아쉬움이 없다. 뭐 살짝 이런 아쉽다가 아니고 아쉬움이 없다? 살짝 그런 애잡잘하게 뭐 이제 우리가 네, 네. 얘기를 하다가 아 네. 너가 싫다 이러면 네. 아이 그냥 아유 그래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예. 나 니한테 예. 잡잘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너랑은 아쉬운 게 없다. 살짝 이런 느낌. 그거 어디 말이요? 아, 이런 느낌. 그거 어디 말이요? 예. 이거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양강도 저희 말입니다. 쪽에서 함경도 쪽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예. 함경도. 애잡잘한 게 없다. 예. 이거 평안도 쪽으로 오면 모르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지역별로 달라요. 애잡자라다 안타깝다. 가슴이 미어지듯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아니, 그 뭐 오늘 북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진짜 애잡잘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 올 수도 있어요. 네. 저 오늘 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잡자라다는 그 뜻, 그죠? 특히 가족 이야기할 때가 참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여전히 그 신분제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자, 그렇다면 정말 뚜렷하게 북한에는 이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지. 그럼요. 지금까지도 뭐 계급적 토대 그런 말들을 저희는 귀에 못이 박히게 아, 그래요? 예,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북한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게 예전부터지만 백두산 뿌리. 백두산 뿌리.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5성상 항일투쟁을 했다고 북한이 선전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 그 항일투쟁에 참가한 항일혁명 투사들 아들, 손자, 네. 그 가족들 그리고 연고자들 북한에서는 시포가족이라고 해요. 시포가족. 시포가족. 예, 시포대상 시포가족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일단은 1순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안전부나 보위부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망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또 이제는 그
좋은 계급에 들어가서 이제 남포 학원이나 만경대 학원 이렇게 들어가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계급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흐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흐려졌던 게 저는 이 경제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 철통 같은 계급 그런 것들을 조금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무조건 토대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난에 와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토대가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해서 간부가 돼서 잘 먹는 거나 내가 돈주가 돼서 잘 먹는 거나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급 사회나 계급적 토대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들, 토대가 무조건 좋은 사람을 나의 반려자로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좀 많이 지워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급적 토대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지워졌다고 해도 이게 계층이 정해져 있는 한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은 없죠.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적대계층인데 내가 아무리 그러세요? 소유 씨네 집안이? 저희는 적대계층이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뭘 잘해도 대학교를 갈 수가 없고 이런 모든 제도가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나도 농장원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흐려지고 있지만 당에서는 그게 딱 측정된 이상 변함이 없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대 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핵심 계층도 있었고 그러면 그 핵심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보통 일단 핵심 계층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평양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는데 여기 있는 분들 자체가 일단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을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적혀 있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어떤 계급의 어떤 사람이고 이제 빨간 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적혀 있어가지고 평양에 못 들어가시는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소유 씨는 아예 그냥 접근 금지. 네, 그렇죠. 그거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제일 낮은 일반 계층 뭐 예전 백성 같은 그런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반대로, 문제로 우리 남 패널들한테 네. 퀴즈를 드릴게요. 퀴즈. 긴장해서 순간 긴장하셔서 또 야 긴장해서 순간 긴장하셔서 또 야 바로 두 손이 앞으로 공손히. 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네. 네.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적대 계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재겠지. 적대 계층.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쭉 얘기는 다 핵심 계층입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좀 일으킨 사람. 그건 자범 수준. 자범 수준이에요. 적대 계층. 저는 그 남쪽이나 혹은 다른 나라의 문화나 컨텐츠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어서 들은 거 있어. 약간 물 흐리는 사람들, 질서 흐트리고. 정답은 있잖아요. 정답 다른 것 같아요. 뭐예요? 김정은 정권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 계층이야. 다요? 적대 계층.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뭔가 아쉬우신데.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소유 씨가 설명해 주세요. 그 어떻게 적대계층들이? 이게 이제 당과 수령에 대한 이제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낙인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이제 원래는 핵심 계층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적대 계층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6.25 전쟁 딱 끝나고 나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는 모든 가족이 다 이제 아오지탕가 근처로 이제 샛별적으로 추방당하면서 적대 계층으로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총 4명이거든요. 아들만 4명인데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뭐해요. 이 나라에 쓸모가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다 안 다니고 태극기 하나 흔들었다는 이유로 계층도 내려갈 뿐더러 이제 적대 계층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북한의 경제가 왜 발전 안 하는 줄 알아요? 엄청 머리 좋은 수재들을 적대 계층이라는 이유로 들어 안 써요. 군대 가는 거
같은 돌대가리 같은 그 간부집 자식들 갖다 다 아. 앉혀놓으니까 지네끼리 다 헤쳐먹고 나라 그래. 그런 이유가 있겠네. 있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적대적 계층도 과거보다는 계속 업로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요 한국 전쟁을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남한으로 갔던 월남자 가족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화도 보잖아요. 흥남항에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잖아요. 그 가족들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 6춘에 8춘에는 북한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남자 가족이 되고. 근데 최근에 또 들어와서는 1990년도 중반부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대이동이라고 탈북자가 늘어났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가면 탈북자 가족이 이제는 적대 계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우리 가족이 탈북자 월남자 가족이면 우리 가문은 다 출세를 못하겠구나. 물론 다 못하는데 그중에서 북한은 감성 정치예요. 한 사람을 내세워서 수천 대중을 교양하는 선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어서 발전을 못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써줘요. 근데 행정 부분에는 써줘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걸 명목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것도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적대 계층을 안 쓰는 거지. 질문 있습니다. 북에 계신 그분들은 그 삶에 뭐 군대를 간다거나 직장을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일상 생활들이 계급대로 완전히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예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북한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러지? 그렇지만 북한에서 그 안에서 살아보세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죽지 않는 한 그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그래서 없는 이게 거예요. 북한의 영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남녀가 좋아했는데 알고 봤는데 이제 그 남자 쪽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막 치안대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이랑 저런 반동분자랑 같이 살 수가 있냐 막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집이 그랬는데. 반동분자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런데 보세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님은 제1급표 출신. 제일교포 출신. 그리고 이모 가족은 미국으로 망명까지 갔습니다. 망명. 누구보다 적대 계급이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김정은 일가잖아요. 그러네. 이 이중자 때는 뭡니까 진짜? 뭡니까? 사실은 사실 진짜 웃긴 얘기긴 한데 북한에서 그 고용이가 나왔을 때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김정은이 있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김정은이 나올 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그 송군조선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김정은이랑 이제 엄마랑 그 이제 백두산 막 그 백마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그 기록물이 기록 영화. 예, 기록 영화 같은 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 저게 누구지?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성군조선의 어머니구나. 예, 이제 김정일의 부인이 됐던 거죠. 우리 장군님 뭐 장가간 줄도 몰랐는데. 그렇죠. 맞아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어. 요즘에 그 김주애라고 딸이 나오잖아요. 아, 속상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거를 알까요? 알 수 알죠. 지금은. 네. 김정은이는 그 조선중앙통신으로 나왔던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안 났어요. 근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 이제 거의 채널이 하나잖아요. 유일한 거기로 계속 이제 내보내니까 2014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제가 탈북하기 몇 년 전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조선인민군 대장으로.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대장?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니까 진짜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이미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노린 거죠, 이제. 아니 여전히 계급이 존재하는 북한.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계급이 있진 않지만 그렇죠. 금수저 들어보셨죠? 뭐 은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한때 많이 언급됐었는데 기억나시죠, 목사님? 예전에 이제 젊은 분들이 자신의 이제 경제적 배경이나 환경을 이제 탓하면서 그러면서 흑수저며 뭐 금수저냐 은수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본인이 금수저나 은수저라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는 참 금수저 하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무리 봐도 나는 흑수저다. 어떤 분들은 수저 자체도 없었다. 젓가락만 있었다. 손으로 밥 먹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목사님. 사실 뭐 북한은 이 수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 태생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기회와 자유가 있기 그쵸. 때문에 예. 누구나 수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네.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거를 본단 말이죠.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존재 중요하죠.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는 뭐 다 흑수저가 아닌가. 우리가 다 흑수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의 상황을 보고 흑수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예. 우리 존재 자체가 흑으로 지어졌죠. 야, 이해가 확 되네. 성경적이다. 와, 역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응 좋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마무리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북한에 계실 때, 나는 어떤 계급, 그죠? 난 어떤 성분, 뭐 이런 생각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급, 어떤 성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거는 사셨어요? 자랑은 아닌데 네. 저희는 백두산 뿌리는 아닌데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전사하고 아버지가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토대가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제대되실 때는 대사로 제대되셨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갔고 애육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토대가 좋다기보다는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군복무하면서 입당하고 어머니는 해상방직공장에서 21살에 일을 잘해서 현지 입당했어요. 그때는 외모보다는요. 당원이 되고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토대가 좋아서 어머니는 맨날 저희한테 자기가 눈이 엄청 높았다고 하는데 외모를 봐서는 높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21살 때 현지 입당해서 양강일보에 얼굴이 대문짝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낮아서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네. 아유 그러니까 근데 언니 너무 예쁘게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100% 아빠. 네, 저희 아빠는 그냥 러시아 경찰처럼 생겼어요. 네, 키가 178이고. 근데 저는 어머님 키를 닮아가지고 안 커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민학교, 초등학교 때요. 맨날 무슨 문서를 써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버지 당원 밑에다 정치대학 졸업. 뭐 이렇게 하는 게 어깨빵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원이나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가리고 써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환경 때문에 주눅이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쓸데없이 당당하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소연 씨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핵심 계층에서 계층에서 적대 계층으로. 네, 갑자기 예. 힘났네요. 그러니까 진짜. 벌써 딱 그런데 핵심 계층에서 적대 계층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적대 계층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반동분자 집안이고 또 우리 집안은 다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탈북했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막 이랬던 집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네. 하다 보니까 하루 빨리 탈북해서 자유를 얻는 게 저희에게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비롯해서 다 탈북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네, 이제 네. 이 자유를 얻지를 못했지만 이렇게 빨리 탈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 때문이었던 맞아. 거죠. 발전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럴 수연 씨는 때 아까 평양이니까 핵심 계층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에 오면 네.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고향이 평양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되게 찔려? 아니 찔리는 게 아니고 안 찔려. 너무 속상하게 나 속상해요? 억울한 게 네.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평양에 산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양에는 계층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 넣는 거죠. 네. 일반 사람들도. 네.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쪽이 거의 다 당간부. 이 토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밑에 삼촌 이제 아들들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들도 다 그 계통으로 다 갔고 저희 친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반대로 의용군에 입대하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애국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집안이 만나다 보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완전 그 핵심 계층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새빨간 집안에 제가 이제 검은 도장을 빡 찍은 거죠. 검은 도장을. 그러네. 네. 근데 그렇게 당 간부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명예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뇌물을 안 받는 고지식한 간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은 약간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돈이 없어서 네. 엄청 호덕이었던 삶을 먹고 사는 게 살았던 것 힘든데 네. 일단 명예가. 그러니까 철호 씨는 어떤 계급이었어요? 저희는 원래 토대가 좋았어요. 북한에서 토대가 원래? 좋았고. 원래? 네, 원래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원래 포수였어요. 포수? 네. 한국 전쟁 때 인민군 분대장으로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북한에서는 그 국기훈장 네. 수요자거든요. 국기훈장 받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 밑에 뭐가 있냐면 직맹이라고 있어요. 직업총동맹이라고 비서했었어요. 직맹위원장 네, 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대가 좋고 아버지도 뭐 북한에서는 진짜 빨갛고 빨간 당원도 부류가 있대요. 순위가 있는데 1순위였는데 엄마가 중국에 다니면서 3순위로 떨어지고 그리고 신경 좀 쉬하게 뭐. 네. 그리고 나중에는 당에서 당증을 바치라고 해요. 반납하라고. 네, 반납하라고. 당원의 자격이 없다는. 그 반납했다가 또 어떨 땐 줘요. 그럼 또 다시 받았다가. 줬다. 그래서 아버지는 짱난하다. 주당 생활청화도 나갈 때 있고 아니면 주 직맹 생활청화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에선 당원증이 저희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당원이다 보니까 그 빨간 케이스 해가지고 진짜 소중한 곳에다 붙여놨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당원증. 정치적 생명의 증표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 갔다 오면 보통 군인들이 입당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되면 어떻게 해요?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 시터연 난닝구인데 그 거기다. 넌닝구 있고 그 당증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가요. 그거 이렇게 다 나는 당원이래야 그만큼 북한에서는 당증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 근데 우리 하진우 씨 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 성분 때문에 네, 맞습니다. 꿈을 또 포기할 예. 수밖에 없었다고요.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꿈까지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이제 그 막 북한 열병식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 열병식에 나와서 막 그 뭐 조선인민국 누가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조선인민군에 가가지고 총참모장 정도는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네. 사실은 저희도 되게 토대는 좋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검사를 했었고 저희 삼촌은 이제 교도소 소장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학교 때부터 사실은 엘리트 코스로 저희 이제 소년단에 있을 때 단위원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원장 청년비서는 문건에 남아요. 이제 그쵸. 이 사람은 이제 학교 때부터 뭘 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신원조회를 네. 했는데 네. 이게 저희는 중국 쪽에 이제 저희 그 친할머니 쪽으로 친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부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가더라도 저희는 이제 보위부 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네. 거의 대위 이상 진급을 못한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꿈을 접었군요. 예 이럴 바쯤 뭐 조선 총참모장은 아예 뭐 꿈도 못 꾸겠는데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이제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이런 계급이 있었나 그 전까진 몰랐었거든요. 그냥 학교 남들처럼 잘 다니고 네. 우리는 토대도 좋다 이랬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랬던 거죠.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아예. 꿈을 접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게 북한에서는 뭐 꿈을 열심히 꾸고 내가 조선 참모장이 될 거야 불가능한 거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많이 좌절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군대 갈 때 이제 내가 호위국 가냐, 아니면 뭐 보위사령부 가냐, 아니면 공병국을 가냐, 여기서 이제 토대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병국은 진짜 제일 토대가 안 좋은 친구들이 갔다가 입당도 못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10년 동안 군대 갔다 왔는데 입당도 못하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수윤 씨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꿨겠네요, 진짜. 이 북한에서는 꿈이란 단어가 솔직히 좀 사치였어요. 사치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죠.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네. 뭘 싫어하는지 자체도 몰랐고, 그것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고, 네. 아예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사치였죠. 네. 세상에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네. 네. 과일 딸기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딸기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빨간 게 중요하고 빨간 거. 일단 빨간 거. 그 다음에 당도가 중요하네요. 당도 중요하고. 비유가 진짜 찰지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은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럼요. 그래야 오늘의 의미가 생기고 내일을 살아갈 수 맞아.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건데 네.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제한돼 버리고 내 신분이나 가문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많이 허무함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무기력하지. 무기력하고. 느껴보신 분 다 다시겠지만 네. 뭐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서 솔직히 저도 군에 못 나갔어요. 군에 못 나간 게 어머니가 중국에 많이 가셨다 잡혀 나오셨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당원증을 반납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대는 못 나갔는데 대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삼수발전소 건설, 어랑천 발전소 건설 다 나갔었어요. 다 나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키가 한 140 정도, 14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찔통을 재야 되는데 찔통. 네, 찔통 등에 멸통을 지는데 그게 다 쇠로 돼 있어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리고 사람이 이게 지방이나 근육이 없으면 네. 왜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쇠로 된 그 찔통이 갈비 이쪽을 후벼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고 피멍이 들고 했는데 당연히 입당은 안 됐고 그것도 하루에 몇 번을 지지 않으면 할 때까지 추가로 일 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그냥 이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랑천 발전소 있을 때는 제가 그 물길굴 공사에 참가했었어요. 네, 네. 물길굴 공사 참가했는데 북한에는 그 안전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동굴에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이 있어도 미세하게 그 물에 화강암 가루가 같이 흘러요. 아이고. 그 화강암 가루가 흐르면서 이 양말 사이에 피부가 이렇게 젖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화강암이 피부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밑에 이렇게 빨간 살이 드러나요. 빨간 살이 드러나면 그 딱지가 앉아도 막 그 뭐랄까 땅을 밟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에 처방해주는 약이 뭐였냐면 그게 그리스라고 있어요. 시꺼먼 기름 같은 깡지. 네. 잘 돌아가는 그거를 처방해서요. 맞아. 발목 잘 들어.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연장도 하고 막 학교 이제 막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내가 진짜 그 삶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뭔가 예.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 프린세스라고 예. 김서연. 형이 교도소 갔는데 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동생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막 예. 그런 내용에 봤는데 저게 가능한가? 이제 막 좌절하던 상황에서 그런 드라마 막 보니까 이 북한에서는 만약에 내 동생이 교도소 가면 나는 꿈을 그냥 접어야 되거든. 영원히. 이럴 바치고는 나의 꿈이고 뭐고 다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게 장사도 진짜 토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물건을 뺏기냐 안 뺏기냐의 문제거든요. 예. 모든 게 결정. 그래가지고 진짜 한 번씩 장사를 갔었는데 뭔가 물건을 다 뺏기고 와요. 그럴 때는 진짜 그 좌절감이 장난 아닌 거죠. 장사할 맛도 1도 안 나지. 안 나죠. 네. 자영업은 북한서도 어렵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사라져.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심상치 않게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밀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게 저는 이제 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밀수를 했거든요. 그때는요, 북중 국경 중국 지역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위부서 나와서 저희한테 반간첩 교양을 할 때, 자,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목사들은 다 남조선 간첩이다. 그러니까 빨래를 하면서도 눈을 맞추지 마라. 이랬어요. 왜냐면 압록강에서 막 빨래방치 인두면요. 저 중국 건너편에서 이렇게 막 카메라를 쥐고 신사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안녕 막 이래요. 그럼 저희는 그냥 방치 두드리다가 상대편이 안녕하면 저희도 같이 안녕했는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저희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밀수하던 지인이 갑자기 이제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중고 한국산 중고품을 받았는데 중고는 공짜예요. 그래 포대마다 받았는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 우리가 중고 물건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성경책을 조금 주변에 주민들한테 조금 알려달라 이런 암암리 약속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주님을 알고 성경에 매혹돼서가 아니라 그 중고 옷이 한국산인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든
받아야겠다 해서 받았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막 보다 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받았거든요. 이걸 조금 이제 주변에다가 주든지 소각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는데 김치움에다가 네. 묻어놓고 밤마다 봤는데 이 집 아이들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나가서 막 얘기했는데 인민반장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이고야. 그 전날엔가 보이부 차가 와서 이제 전파 탐지기라는 거 삐죽한 거 들고 들어오더니 그 집 천정을 찌르고 김치움을 다 찌르는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책이 발견되니까 24시간 안 넘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녁에 와가지고 창문이 없는 국방색 트럭이 와서 밤에 와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실거래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전부 다. 아이까지. 예, 정치범이니까. 예, 정치범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저는 정치범. 그때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그분을 동정했다기보다는 욕했어요. 정말 죄스러운데 야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 세월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가지고 저 정말 제 무덤을 봤다. 저희가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한 거죠. 그때 몰랐으니까. 그렇지, 몰라서였죠, 몰라서. 근데 사실은 뭐 북한에서는 뭐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많아요. 저도 이제 인민학교 때 저희 같은 반에 단위원장 하던 친구인데 이게 단위원장이랑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학교에다 뇌물을 엄청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쟤네는 돈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저렇게 했지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그 형이 같은 위에 반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그 자료를 뭐 한 장당 뭐 1,000불씩 받기로 하고 이제 안기부에 넘긴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안 좋은 게 그게 또 이제 그 한국 뉴스에 나왔대요. 이게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세 이런 게 소량으로 나오거든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네. 그 자료 자체가 이제 한국 뉴스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 어디에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아이고야. 보니까 이제 그 보위부 대상으로. 근데 대신 엄마는 그때 당시 안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마는 데려가기 전에 만약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엄마만 빼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고 이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관리소. 그래서 이혼을 한 거예요? 예,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나중에는 진짜 거의 좀비처럼 살았어요. 애들 다 가고. 그치. 예, 이제 집도 다 뺏기고 막 역전해서 막 생활하고 이랬었는데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데려가면 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어르신들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럴 텐데 예. 다 싸그리 상관없이 그렇게 북한에는 데려가면? 이제 그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주민등록 박탈이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범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주민등록 박탈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나이 그냥 어르신이고 뭐고 다 데려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엄마는 빼놓고 간 이유가 만약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그럼 뭐 우리나라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범은 재판 없이 그냥 이혼돼가지고 이렇게. 와. 예, 우리 와이프 이혼할 것 같은데. 갑자기요. 근데 정치범으로 데리고 갈 때 그거 한대요. 그냥 딱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그냥 이 연장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별달 네네. 다 뜯고 와이프 데려다 앉히고 이혼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만약 그거 딱 그거만 하겠다고 물어보죠. 하면 그 남편 숟가락이랑 밥그릇이랑 국그릇 나요라고 한대요. 네 손으로 싸라고 보자기에 싸서 주면서 애가 만약에 정말 갓난애가 있어요. 젖을 언제 떼냐고 물어본대요. 90일 이후에 젖을 무조건 떼라. 이 집안의 씨는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이혼하겠다면 내려주고 그래도 그게 너무 부부의 정이 있으면 같이 가는 따라가겠습니다. 분들도 있어요. 예, 같이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결정이 쉽지 그러니까. 않겠네. 그렇죠. 예. 네. 아니 어떻게 전모이까지 데려가.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지역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형이 그런 문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보위부에 적발이 됐는데 토대가 엄청 좋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비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비행사 되려고 하면 아무나 못해요. 진짜 이거는. 비행기 타고 바로 5분이면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근데 그 동생 가족이 휴가차 이제 고향에 방문했는데 역전해서 역에서 보위부에서 딱 잡아갔는데 이제 6살짜리 그 자식한테 3살짜리, 2살짜리를 업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리소가 이 진짜 저희 지역에서는 다 눈물바다가 됐어. 거기서. 예. 왜냐면 알리면 네. 자기 혼자라도 비행기 타고 탈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도착했는데 보이부에서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진짜 본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그거 진짜 울 수 없는 그런 진짜 안 울면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갓난 아이도 저희 동창 같은 거는 중국에서 잡혔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네. 근데 얘가 정말 고지식하거든요. 그럼 보이부 가서 너는 왜 한국 대사관 앞에서 어물거렸냐. 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남편이 한국 가서 나도 한국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고. 거예요. 근데 아이고야. 등에 업힌 아이는 중국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 관리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조선에서 태어났으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얘를 중국에서 얻고 왔기 때문에 엄마만 정치원 관리소를 보내고 아이는 가족한테 주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생이별이네, 생이별. 네. 저는 일단 정치범 수용소 옆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차로 올라가면 전거리도 22호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 거기에 4개 구역이 있었어요. 4개 구역이 하나의 그 수용소였는데 그 죄수들은 항상 보면 일을 하는데 휴식이 없어요. 네. 휴식이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자갈을 펴고 네일을 넣고 근데 그 철기를 넣은 이유가 그 죄수들이 나중에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석탄을 다시 국가에 보내야 되는 그 레일을 스스로 넣고 아이고. 네, 스스로 넣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4년에 한 번씩 네. 그 녹색 그 커튼을 친 그런 차량들이 12대 정도씩 한 2편성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왜 그런 뭐냐면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교방하는 거예요. 교방? 네. 교방이 뭐예요? 서로 바퀴 이제 교환을 하는 아, 거예요. 교환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년 정도 지나면 지리를 알기 때문에 그치, 도망칠 수 있어요. 정말. 네, 진짜. 그래서 도망칠 수 치밀하다, 있어가지고 그걸 아이고. 교방을 하는데 이렇게 하얀 커튼을 쳐도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네.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보면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이렇게 애들은 내다보는데 내다보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솔직히 한국 사회든 어느 나라든 연좌제를 묻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북한은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사니까. 저놈들이 항상 당과 수령께 충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저놈들도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쵸. 마음 아프네요. 사실 그 계속 그 어린 아이들까지 네. 다 수용소로 데려가고.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인권 실태를 알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뭐 주희 씨는 이렇게 방송 뭐 라디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지 않나요? 네, 저는 일단은 뭐 대북 방송을 하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바뀌면서 네. 그냥 절반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졌는데 근데 이게 참 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다는 그런 큰 총적인 틀도 있지만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북한을 비난하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접했지만 네. 이제 대북 방송이 정말 많거든요. 뭐 NGO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다 있는데 100% 멈췄어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하고 하는 게 정치적인 그 어떤 걸 떠나서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렇죠. 기초를 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다극적인 방송을 하는 방송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해봐서 사실은 이제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뭐 대통령도 재판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주주의를 알려주는 그럼요.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저희 지금 조금 뭐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와서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예,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바로 앞에 있다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전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TV도 못 보게 하니까 그것마저까지 거의 다 막혀버렸으니까 좀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정부에서 너무 그 잣대를 하나를 넣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네. 주민들이 알 권리를 있는 거,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잘 또
이야기하고 맞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죠? 음.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땐 다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네. 헌법 13조 3항에 네. 제가 법을 조금 헌법 나옵니다. 헌법. 그렇죠. 13조 네네네. 13조 모든 3항.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네.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확히 밝혀져 있는데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네.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아까 주희 씨가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데 그죠? 연좌제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저희 사는 집에 네.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면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애기를 맡기러 와요. 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데리러 옵니다. 네.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잠깐 맡기는 거를 너무 애처로워하고 우리 맞아, 조금만 맞아. 엄마가 꼭 볼게 아빠가 네, 네, 넣을게 네, 걱정 그렇죠, 마. 그 반나절 헤어지는 것도 엄마 아빠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맞아. 갑자기 가족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 갑자기 연락을 들을 수가 없고 네.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 그분들이 아마 다 미루어 짐작하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수용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정치범으로 돼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그러기에 저희가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강제 이별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진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4살 딸이 있으니까 그 마음 고스란히 지금 느끼셨을 근데 것 저도 아직 같은데. 북한에 엄마랑 동생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탈북을 위해서 애 쓰고 계세요? 예,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네. 요즘에는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돼요. 힘들어졌죠. 예, 더 힘들어요. 안타깝다. 살아 있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요. 네. 사실 가족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사랑을 좀 나눠야 하는데 그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족 때문에 좀 불안감을 느끼고 네. 어느 날 갑자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현실인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우 씨 말씀처럼 아직 북한에 가족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더 걱정이 그쵸, 심할 그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또 탈북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출신이나 또 계급 때문에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를 딱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사실 우선으로 보고 선택을 할까요? 그럼 아직 소연 씨는 결혼 안 하셨으니까. 수혜 씨. 저는 이제 북한 여성분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요? 어릴 때부터 네. 뭐 스트레스, 뭐 다이어트 이런 꿈이고 뭐 이런 사치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제가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탈북을 하면서 올 때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그거 딱 하나였어요. 어떤 거요? 나 굶어 죽이지만 않으면 따라간다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 저 신랑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네. 내가 저기 어느 무인도에 가가지고 정말 푸세식 변속관도 없는 네. 그런 곳에서 나랑 살자고 하면 넌 나랑 살겠니? 그래서 네, 내가 네. 뭐라고 했냐면 저 숟가락 2개만 달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살 거라고. 오. 그랬더니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네. 숟가락 2개 있으면 저 요즘에 못 살아 예, 이제. 못 살아. 그런 거를 보면서 이 각오가 네.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이건 나한테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철호 씨는 네. 배우자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일단 마음만 맞으면 된다. 마음만 맞으면 네, 된다. 왜냐면 다 그 외의 것은 환경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로 만나가지고 3일 만에 결혼. 3일 만에. 네. 너무 빨리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도둑놈이어서 결혼하겠냐고 네. 집사람에게 조심히 3일 만에? 네네. 집안 사람이 네 하는 거예요. 급했어. 바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집사람이 항상 우리 북한 말로 하면 좀 축 잡힌다 해야 될까? 스스로 축 잡혀서 하는 말이 네. 당신은 이 대학교를 나왔고 나는 아직 대학교도 가기 전에 대안학교 학생인데 네. 이런 갭이 있는 차이가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저희가 커피를 마셨어요. 네, 커피를 네. 마셨는데
저의 커피가 절반 정도 있었고 집사람 커피가 거의 한 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시는. 네, 그래서 이 컵과 이 컵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네. 컵에 어떻게 채워가실지를 당신을 보면서 그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다. 플로팅, 역시 배운 사람, 무대를 주셨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잔플러팅. 솔직히 어떤 이야기를 기대했냐면 반 차 있고 가득 차 네, 있으니까 좀 서로 싹 맞춰가지고 그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했죠. 아무리 굶어 죽게 돼도 네. 라면은 굶기지 않을 아. 테니까 따라와라. 어. 집사람이 네 해가지고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희 집에 지금 딸 2살이고 지금 네. 뱃속에도 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첫째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근데 둘째 이름까지 제가 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희는 딸 이름은 서하예요. 서하. 네, 집사람이 서씨고 네. 하나님 할 때 하자를 따서 서하라 지었고 네. 둘째는 처음부터 서예라고 지었어요. 서예. 야, 예수님. 아, 예수님. 해서 서하, 지서예. 네. 아, 네. 기대됩니다. 지르 씨는 예. 선택 기준이 또 같은 탈북민이시니까 예, 어떤 저는 기준이셨어요? 사실은 뭐 선택 기준보다는 네. 어려운 환경들을 다 겪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생활력이 좀 강해요. 동병상련. 예. 네네. 동병상련 맞습니다. 네. 다리 붉어진 너로 한 곳에 만났.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와이프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네. 너무나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장사한지 거의 7년 됐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진짜 북한식으로 자력갱생으로 지금까지 이제 네네네. 애도 낳고 뭐 집도 사고 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북한 여성분들이 생활력이 강한 게 예, 그걸 보고 만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아, 선택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에 사는데 저희들 마음은 거의 다 조선시대 춘향이 마음이에요. 님을 향한 일편단심. 네. 인정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북한에서는 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를 넘기가 어렵지만 남한은 내가 노력한 만큼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진짜 뿌듯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예,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그 경험들 한번 나눠주세요. 내가 한국에 오니까 기회의 소연 씨가. 땅에서 하다 보니 이런 결실을 맺었다. 일단 이제 북한에서 살 때는 아무리 그 일을 해도 보상되는 게 없고 항상 강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딱 오면은 내가 한 만큼 지급을 해줘요. 내가 노력한 만큼. 네. 우리가 평균 시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하면은 돈을 주고 네.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아. 그래서 그런 재미가 붙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소속사에서 눈치 보면서 알바했을 때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음식 배달, 아, 음식 배달하셨어요? 있지 뭐 택배 배달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런 네. 택배 배달도 하고 하는데 소연 씨가 네. 오토바이 몰면서? 오토바이 아니고 이제 차를 차로? 빌려가지고 남의 거 빌려서. 빌려서 네. 그걸로 막 했었었는데 그게 돈이 한 개 배달을 하면은 2,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이제 개당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돈이 쌓여요. 그러면 또 하나 하면 또 쌓여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에 몇 건데 배달할 수 있어요? 새벽까지 아, 새벽까지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막 배달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이 성취감. 성취감도 있고 내가 한 만큼 네. 나만 잠을 안 자고 안 먹으면 이거는 진짜 떼부자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머머머머머. 나의 인력을 보상해 주잖아요.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네, 너무 감사했고 안 뺏기잖아요. 너무 뿌듯했고 대가가 안 있다는 게 뺏기잖아요. 신기하죠. 네, 그렇지, 대가 같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했죠. 네. 진짜 안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한 건 한 건에 그죠 뭔가 성취감이 딱 올 때 들어올 그죠? 때마다. 달성하는 그 맞아요. 느낌 그죠. 네. 철호 씨만 웃고 계셔. 나도 그랬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네. 어떤 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네. 뭐 방학 기간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학 기간에 그 일용직, 일용직. 네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를 했었어요. 저는 일단 거기서 처음으로 얻으려고 했던 거는 조금 스스로의 정신 무장, 네 정신 개조. 왜냐하면 나태한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니까. 네. 그래서 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안 좋은 수칙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공부를 마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성취감이 뭐냐면 땀을 흘리고 보다도 내가 하루 일하면 13만 원, 15만 원 버는 거예요. 네.
그냥 씹어 먹어도 3일에서 4일은 스스로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기회의 땅이다. 북한은 30일 정말 휴식도 없어요. 북한 정권은 휴식도 안 줘요. 휴식도 안 주는데 30일을 일해도 배급을 타면 뭐 10% 제외, 20% 제외, 게다가 뭐 보름분, 한 달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보름분을 받거나 월급도 거꾸로 뭐 내야 되고 집에서 뭐 토끼 가죽, 고쳐 이런 걸 내가지 않으면 꾸지람 듣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노동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좋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자, 오늘은요, 가족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 옆을 지켜주는 그 가족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또한 북한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들으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다짐도 생겼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진짜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요. 네. 저는 아까 그 한국에 와서 네. 보람을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침 일찍 저를 깨워서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거 우리 가족 거니까 이 식당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러고 나서 모든 장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와요. 치칭 하면서 이게 뚝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돈을 세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내 돈, 내 돈, 내 돈. 목사님 너는 시작할 때는 우리 거라고 했지만 내 걸로 끝나. 결국 다 자기 어머님이- 거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배신을. 그리고 저는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납득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런 말이 돼요. 그런데 쭉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네. 너무 어려우셨겠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서로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도 소중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말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네. 감사는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것을 또 놓치지 않은 저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과 또 정성을 다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